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동적 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가역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무엇이냐? 정반응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봤던 이 모양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역반응은 정반응과 다르게 생성물에서 반응물이 다시 생기는 반응을 뜻해요. 그래서 생성물 쪽에서 반응물 쪽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역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인 물의 증발과 응축을 볼 건데, 밑에 반응식을 보면 H2O, 물이 있고 여기는 액체 상태, 오른쪽에는 기체 상태죠. 그런데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될 때가 바로 증발이죠. 그리고 또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다시 바뀔 때는 응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있다가 증발을 해서 수증기 상태로 바뀌고 다시 또 수증기가 응축을 해서 액체 상태인 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라는 파트가 나와요. 염화 코발트는 COCl2인데 여기에 육수화물이 무엇이냐? 육수화물은 H2O가 이 COCl2 주변에 막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6개의 물 분자가 염화 코발트를 감싸고 있는 상태를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반응식을 봐보면은 일반적인 그냥 염화 코발트는 푸른색을 띄어요. 그리고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되면은 붉은색을 띄어요. 그래서 물 분자랑 만나 있지 않으면 푸른색, 물 분자랑 만나면 붉은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푸른색으로 변했다가 이런 식의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비가역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게요. 비가역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아니면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연소 반응이 있어요. 어떤 것을 태워서 연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CO2 같은 기체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CO2가 다시 그 태우기 전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비가역 반응이다. 다음으로 또 기체 발생 반응도 똑같이 기체를 발생시키면은 이 기체가 빠져나가서 다시 뭐 고체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중화 반응이 있어요.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물 분자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물에서 산하고 염기가 다시 생성되는 이 역반응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도 이제 앙금이 생성되고 나면은 다시 그게 반응물로 돌아가는 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가역 반응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나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뀌는 정반응, 그리고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바뀌는 역반응, 이게 둘 다 일어나야지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요. 이 동적 평형이라는 거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 생기는 평형이고, 동적 평형 상태일 때는 겉보기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항상 반응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상평형이 있는데, 상평형을 봐보면 밀폐용기 안에 물을 막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들이 증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때는 수증기가 지금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응축 속도, 응축은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변하는 거예요. 응축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증발 속도는 빠른데 응축 속도는 낮다.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증발 속도는 동일해요. 그런데 응축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겠죠. 수증기들이 많이 보이니까. 하지만 이때까지는 이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보다 크다. 다음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이때를 바로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증기가 더 많이 생기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항상 증발과 응축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발을 하는 속도와 또 응축을 하는 속도가 같아가지고 반응은 일어나지만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동적 평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상평형에서는 증발 속도는 온도만이 결정해요. 그래서 이 말은 일정한 온도라면 증발 속도는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응축 속도는 무엇이 결정하냐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 수가 결정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맨 밑에 보면은 밀폐용기에서의 물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온도가 같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축 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증기의 수가 많아지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속도가 둘이 같아지는 시점이 바로 동적 평형이다. 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해 평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용해 평형은 용해를 할 때 평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반응은 설탕하고 물을 섞어서 이제 설탕물을 만들어주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 설탕물이 다시 설탕하고 물로 석출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밑에 자료를 봐볼게요.
이것도 아까 물의 증발 응축과 똑같아요. 용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를 때는 이제 불포화 용액이고, 불포화 용액은 무엇이냐? 아직 용매, 물에 설탕이 더 섞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석출 속도가 빨라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용의 속도랑 석출 속도가 같아진다. 이때가 바로 용의 평형인 거죠. 그리고 이 포화 용액의 뜻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면, 일단 이 포화 용액은 지금까지는 더 이상은 용질이 녹지 않는 용액이라고 배웠어요. 왜냐면은 용질은 계속해서 이렇게 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액 안에 들어있는 설탕도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탕이 석출 속도랑 용의 속도가 같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용질이 계속 녹고 있지만 석출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평형에 도달한 용액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화학 평형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평형이에요. 근데 화학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화학식의 변화를 의미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상태 변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H2O가 액체인 물 상태로 있다가 수증기, 기체인 수증기 상태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이제 화학식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다. 밑에 이제 식을 보면은 NO2가 있는데, 이 NO2는 젓갈색을 띄어요. 그리고 N2O4는 무색을 띄어요. 그래서 실험에서는 이제 NO2만 용기에 집어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색깔이 점점 연해지는 거죠. 왜냐면은 N2O4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NO2가 N2O4가 될 때는 정반응이고, 또 N2O4가 NO2가 될 때는 역반응이죠. 근데 이때 속도가 같을 때 바로 화학 평형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응은 양갈래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평형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역 반응이어야 돼요.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어야지 화학 평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시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또 화학 평형이 일어났을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주면은 이제 동적 평형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봐볼게요. 일단 산성인 물질에서는 신맛이 나요. 그리고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대면은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특징이 있죠. 전류가 흐르는 것은 산과 염기 둘 다 공통인데, 산과 염기 모두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온들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다음으로 염기성을 띠는 물질은 쓴맛이 나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물질을 만지면은 미끌미끌하다는 거죠. 그리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성 물질을 갖다 대면은 푸른색으로 변한다. 산성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을 갖다 넣었을 때 붉은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전류가 흐른다. 이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정의한 아레니우스 산과 아레니우스 염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레니우스 산은 무엇이냐면, 산 물질들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게 된다 라는 게 아레니우스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수소 이온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소를 내놓는 게 아니다. 이런 것도 조심해서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HA가 있죠. 그런데 이 HA를 물에다가 넣게 되면 H+랑 A-로 나뉘게 된다. 그리고 산에는 다 공통적으로 H+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H+가 산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만약에 산의 대표적인 예시인 HCl을 넣게 되면은 이 HCl은 물에 들어가서 H+와 Cl-로 분리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볼 건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다가 HCl을 적셨대요. HCl을 적시게 되면은 이 HCl 수용액에는 H+랑 Cl-가 같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리트머스 종이에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이제 달아놨기 때문에 이 HCl을 적신 C를 리트머스 종이에 붙이게 되면은 H+는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리고 Cl-는 이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부분이 바로 이 H+가 이동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H+가 바로 산의 성질을 나타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아레니우스 염기에 대해서 볼게요. 아레니우스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 OH-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은 BOH라는 지금 물질이 있는데, 이거를 물에다가 넣었더니 B+랑 OH-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때 OH-가 염기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염기의 예시는 이제 NaOH가 있죠. 수산나트륨인데, 이 염기를 넣게 되면은 Na+랑 또 OH-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오른쪽에 보면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어요. 그런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이 될 때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또 똑같이 NaOH를 적신 C를 여기다 갖다 댔대요. 그런데 NaOH에는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이때 Na 플러스는 지금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할 거고,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OH 마이너스가 이동할 때 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럼 OH 마이너스가 바로 염기성을 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알아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아르헨티누스 산 염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인지 보면은 일단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 물질이 산과 염기를 작용하는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무조건 물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었고, 또 다음으로 수소 이온은 이 H 플러스 이온은 수용액 속에서 H 플러스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 H3O 플러스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H 플러스 이온이 물 안에 있게 되면은 이 H 플러스가 H2O에 같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H3O 플러스 형태로 물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산성이나 염기성임에도 불구하고 H 플러스나 수산화이온 OH 마이너스를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계가 존재하는 산 염기였던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브랜스테드 롤이 산 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새로이 산과 염기를 정의했어요. 브랜스테드 롤이 산은 반응을 할 때 다른 물질에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는 반응을 할 때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밑에서 보면은 HCl과 H2O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반응할 때 보니까 HCl이 H2O한테 H 플러스를 넘겨줬다. 그러면은 얘가 산이구나, 그리고 H2O는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구나 라고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생성물을 보면은 H2O는 이제 H 플러스 하나 얻었고, Cl-는 지금 H 플러스를 잃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를 또 보면은 반응할 때 H2O가 NH3한테 H 플러스를 줬죠. H 플러스를 주는 물질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H2O가 산이고 NH3는 염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반응을 봤을 때 H2O 같은 경우는 윗반응에서는 염기가 됐고 아랫반응에서는 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산도 되고 염기도 되고 이중으로 적용이 가능한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짝산작용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짝산작용기는 가역 반응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 가역 반응에서 수소 이온이 이동할 때 정반응에서는 산이 됐다가 역반응에서는 염기가 됐다가, 아니면은 정반응에서는 염기가 됐다가 역반응에서는 산이 됐다가 하는 한 쌍의 산과 염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은 밑에 NH3랑 H2O가 정반응에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반응을 할 때 H2O가 H 플러스를 하나 줘가지고 H2O는 산이 되고 NH3는 염기가 되죠. 그런데 반응을 하고 나서 생성물에서 다시 반응물로 변화할 때는 이 NH4 플러스가 H 플러스를 OH 마이너스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NH4 플러스는 이제 H 플러스를 주는 산이고, 또 OH 마이너스는 H 플러스를 받는 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역 반응에서 산이 됐다가 염기가 됐다가 하는 물질을 짝산작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짝산작용기다.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물의 자동이온화가 무엇이냐면은 순수한 물이 있을 때 이 순수한 물에서 매우 적은 양의 물 분자들은 서로서로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이온화가 된다 라는 게 바로 물의 자동이온화죠. 그래서 밑에 반응식을 보면은 H2O 두 분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H2O에서 갖고 있던 H 플러스를 지금 H2O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을 보면은 H3O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형태로 이온화해서 존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바로 물의 자동이온화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물의 이온화 상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일정한 온도에서 물이 자동이온화를 해가지고 동적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H3O 플러스의 몰농도랑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를 곱하면 이게 바로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25도에서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호는 몰 농도를 뜻하니까 리터분의 몰이다. 용액의 리터분의 용질의 몰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다시 짚고 넘어가면 일정한 온도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한 값이 자동이온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항상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절반씩 생긴다.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되냐? 온도가 높아지면 이온화 상수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 이온화 상수는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 상수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이온화 상수도 낮아진다. 그리고 또 이제 맨 밑에 수용액의 액성이 나타나 있어요. 수용액이 산성이든 중성이든 염기성이든 이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하면 항상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산성용액 같은 경우는 이 H3O 플러스가 좀 더 많은 거고 OH 마이너스가 적은 거죠. 그리고 중성용액 같은 경우는
거는 둘 다 똑같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모일농도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곱해주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한다. 그리고 염기성 용액 같은 경우는 H3O+가 상대적으로 적고 OH-가 더 많다. 그래서 염기성을 나타낸다 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수소이온 농도 지수 pH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 pH는 어떤 지수냐? 수용액의 H3O+의 농도를 간단히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pH를 나타내는 공식이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식에 주목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로그 H3O+의 몰 농도라고 나와 있는데 로그를 기억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안 배웠을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H3O+의 몰 농도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 pH는 7이 나와요. 이 지수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7이면은 중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고, 또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6을 대입한다. 그럼 몇이 나오죠, pH가? 바로 6이 나오죠. 그리고 6이 나오게 되면 산성을 띠게 돼요. 이건 이따 자세하게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10의 마이너스 6이니까 지금 6이 pH로 나온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7에서 10의 마이너스 6이 될 때는 곱하기 10을 했죠. 그래서 이 몰 농도가 곱하기 10이 되면은 pH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관계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가 설명들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수용액의 H3O+의 몰 농도가 커지면 pH는 작아진다. 오른쪽에 예시에서 봤었을 때도 이 몰 농도가 10배 커지니까 pH는 1이 작아졌죠.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수용액의 pH가 1씩 작아질수록 수용액의 H3O+의 몰 농도는 10배 커진다. 또 만약에 수용액의 OH-의 몰 농도를 나타내야 되면은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pH와 POH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25도에서 이 물의 자동이온화 상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씌워가지고 숫자를 밖으로 빼주면 pH 플러스 POH는 14가 나온다. 25도에서. 그냥 로그 같은 거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마이너스 14니까 여기서 이 14가 나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pH가 1이면 POH는 13이 돼야 되는 거고, pH가 7이면 POH는 7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pH가 7이었어요. 그러면은 POH는 똑같이 7이 나와야겠죠. 합쳐서 14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pH가 6이면 POH는 8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수용액의 액성과 pH, POH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일단 중성은 pH가 7일 때예요. 그래서 pH가 7일 때가 중성이다. 그리고 pH가 7보다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산성이 되는 거고, pH가 7보다 커지게 되면은 염기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성의 예시로는 위액, 탄산음료, 토마토 등이 있고, 또 우유도 있고, 중성은 증류수, 그리고 염기성은 베이킹소다, 하수구 세정제 등이 있다. 그리고 밑에 지시약과 pH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산성과 염기성에다가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대면 산성에서는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을 각각 떨어뜨려 보면은 무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메틸 오렌지 용액을 떨어뜨리면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되고,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염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중화 반응은 산하고 염기가 반응해서 물하고 염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산에는 항상 H+가 들어있고 염기에는 OH-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물 H2O가 생성된다. 그리고 남은 물질들을 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화 반응 모형이 나와 있는데, 모형은 보이는 것처럼 그냥 개수대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HCl에 지금 H+가 2개 있죠. 그리고 Cl-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Na+가 2개 있고 OH-가 2개 있죠. 그런데 H+랑 OH-는 1대1로 반응하죠. 둘 다 H+랑 OH-가 2개씩 있으니까 둘이 만나면 둘 다 사라진다.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물 분자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보면은 HCl은 물에서 이온 상태로 있으니까 H+랑 Cl-로 있었죠. 그리고 NaOH는 물에서 이제 Na+랑 OH-로 있었다. 그래서 이 H+랑 OH-랑 반응해서 물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물을 만드는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해요. 모든 중화 반응은 결국 H+랑 또 OH-가 만나서 H2O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반응을 안 한 나머지 Cl-랑 또 Na+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묶어가지고 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Na+랑 Cl-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냥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을 하지 않는 이온들이다. 그래서 이 염 같은 경우는 산의 음이온이랑 염기의 양이온이 만나서 생기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이제 같이 있는 애들을 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가 나오는데 이 중화 반응과 양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해 간의 이온수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화 반응에서는 산의 H+와 염기의 OH-가 1대1로 반응한다 했죠. 이 내용만 안 상태로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을 합칠 때 중화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려면은 H+의 몰수랑 또 OH-의 몰수가 같으면 돼요. 그래서 공식들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중화 반응에서는 산이 내놓은 H+의 양과 염기가 내놓은 OH-의 양이 같아지면 완벽하게 중화가 된다. 그런데 그 공식을 활용할 때 이 NMV는 NMV 공식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로 나오는 N 같은 경우는 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수는 오른쪽에서 한번 볼 건데 산이나 염기 1몰이 내놓을 수 있는 H+의 양이나 OH-의 양이다. 그럼 봐보면은 HCl이 있어요. 그럼 HCl이 1몰이 있으면은 이게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되어 있겠죠. 그럼 H+랑 또 Cl-로 있어요. 그럼 H+는 1몰 있겠죠. 또 Cl-도 1몰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HCl이 1몰 있을 때 H+가 1몰 나왔어요. 그럼 이때의 가수를 1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H2SO4가 있어요. 이때는 H+가 2개 나오고 또 SO4 2-가 나오겠죠. H2SO4가 1몰 있을 때 H+는 2몰이 나오고 또 SO4는 1몰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H+가 2몰이 생성됐으니까 이제 2가이다 라고 가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왼쪽 공식으로 넘어오면은 NMV에서 N은 가수였어요. 그래서 가수를 써주면 되고 또 대문자 M이 있는데 이건 바로 몰농도죠. 몰농도의 공식은 리터분의 몰이었어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이었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고 또 부피는 리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해주는 게 바로 H+의 몰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 더 해집어 보면은 가수는 H+가 몇 개 나오냐 이거였고 또 여기서 리터분의 몰하고 리터가 있죠. 서로 근데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몰을 구하는 거다. 결국에는 몰을 구하는 공식이다. 그럼 이제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NMV는 NMV 공식을 써주는 문제인데 문제에서 염산에 대한 몰농도가 나와 있고 또 부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수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수산화트륨의 가수는 알 수 있고 또 몰농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피가 없다. 그럼 이 부피를 구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공식에서 나머지 값은 다 아는데 이 부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쓰면 돼요. HCl 같은 경우는 가수가 1이죠. H가 1개 있으니까. 그래서 N은 1이다. 그리고 몰농도 나와 있죠. 0.1이다. 그리고 부피는 200ml인데 우리가 부피를 쓸 때는 항상 리터로 써줘요. 그래서 0.2리터다. 그리고 NaOH. NaOH 같은 경우도 OH가 지금 1개 있죠. 그래서 가수는 1이다. 그리고 몰농도는 지금 0.2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부피를 구해라. X가 부피인 거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이 X는 0.1이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총 0.1리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ml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해볼 수가 있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식을 그냥 무작정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이해하고 풀어줘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거죠. 중화 적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중화 적정은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 둘 중 하나의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NMV인 NMV 공식이 쓰였었죠. 혹시 이 공식을 잘 모르시겠다면 우측 상단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영상 한번 보고 오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화적정에서 한 용액은 몰농도를 알고 또 다른 용액은 몰농도를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N, V, NV 이 가수랑 부피는 둘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H+의 이온수와 OH-의 이온수가 같아졌을 때를 이용해서 중화점을 찾아내고 이 농도를 모르는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내겠다. 그게 바로 중화적정이죠.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농도를 모르는 염산이 있었고 또 표준용액, 농도를 아는 용액이에요. 네, 표준용액 수산화 나트륨이 있었다. 이제 이 밑에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농도를 모르는 HCl 용액을 지금 피펫으로 정확하게 삼각 플라스크 안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펫 같은 경우는 농도를 모르는 용액을 옮기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 플라스크에 HCl을 잘 옮겨놨는데 이 용액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조금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에서 붉은색을 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산성과 중성에서는 무색을 띠죠. 그래서 만약에 염기성이 되게 되면은 바로 티가 나는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그림에는 이제 뷰렛이 나오게 되는데 이
뷰렛 같은 경우는 일단 농도 아는 용액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아는 NaOH 용액을 뷰렛에다가 잘 넣어주고, 그리고 밑에 부분이 여기가 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방울 흘려줍니다. 부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뷰렛에 든 NaOH를 조금씩 정확하게 부피를 측정하면서 떨어뜨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HCl에 떨어지면서 산성에서 점점 염기성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에는 조금씩 흔들어주면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잘 퍼지게 도와줘야 하고요. 그렇게 잘 흔들어줬더니 붉은색을 용액이 전체적으로 띄게 되면은 이때가 바로 염기성이 된 시점이죠. 그래서 이 중화점의 아주 근사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NMV 식에서 몰 농도를 X로 놓고 중화점 계산을 해보면은 이 몰 농도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화적정 실험은 진행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좀 더 알아볼게요. 네, 중화적정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HCl이 들어있는 용액이 비커에 있고 또 뷰렛에 NaOH가 담겨 있어서 조금씩 부어주면서 중화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H+와 OH-의 반응에서는 항상 1대1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H+가 2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OH-를 1개 넣게 되면은 H+ 1개와 OH-가 1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NaOH를 넣기 전이나 넣은 후나 둘 다 H+가 더 많기 때문에 산성을 나타내겠죠. 그 다음 비커에서는 H+가 1개 있는데 OH-를 1개 넣게 되면은 1대1로 반응하니까 둘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1개씩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용액에서는 H+랑 OH-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성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개를 더 넣어주게 되면은 OH-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영향으로 인해서 붉은색을 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에서 H+와 OH-가 전부 다 없어졌을 때를 중화점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밑에 표를 한번 봐보면은 H+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OH-를 넣으니까. 그리고 OH-는 H+에 없어져서 계속 0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1개가 생기게 되는 시점이 다가오는 거죠. 또 원래부터 담겨 있었던 Cl-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같은 수가 있겠죠.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조금씩 넣어주는 Na+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온수가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이온수를 한번 봐볼게요. 맨 첫 번째 비커에서는 전체 이온수가 4개였어요. H+가 2개, Cl-가 2개였죠. 그런데 NaOH를 한번 붓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온수가 4개예요. 이게 왜 그러냐? H+ 1개가 없어진 대신 Na+ 1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성이 될 때도 똑같이 4개다가 이제 염기성이 될 때 그때 바로 이제 전체 이온수가 6개로 변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그래프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면은 처음에 원래 있던 용액인 H+와 Cl-부터 볼게요. Cl-는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니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니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H+ 같은 경우는 OH-를 계속 넣어주니까 중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이제 아예 없다. 또 다음으로 Na+를 볼게요. Na+는 반응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고 계속 넣어주니까 계속해서 증가한다. 마지막으로 OH- 같은 경우는 중화점까지는 H+ 때문에 계속 없어지다가 중화점을 넘어서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전체 이온수에 대한 그래프인데 중화점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H+가 하나 없어지는 대신 Na+가 하나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화가 되고 나서는 이제 NaOH를 계속해서 넣어주니까 이온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화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중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의 변곡점에 해당이 돼요. 기울기가 바뀌는 지점이죠. 그리고 지시약의 색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또 중화점이 될 수 있겠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는 산성이랑 중성에서 둘 다 무색이지만 다른 용액들은 이제 색깔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 지시약의 색 변화를 보고서 중화점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생성되는 물의 양이 최대인 지점이에요. 중화 반응은 H+랑 OH- 만나서 H2O가 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생성되는 물의 양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 바로 중화점이다.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산소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산화환원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산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산소를 얻는 반응이죠. 그리고 밑에 환원 같은 경우는 산소를 잃는 반응이에요. 산화랑 반대되죠. 그래서 밑에서 한번 반응식을 봐보면은 지금 산화 구리가 반응이 진행되면서 구리로 바뀌고 있어요. 화학식을 보면은 산소를 잃고 있죠. 그래서 산소를 잃는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 했어요. 그래서 환원 반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있죠. 산소를 얻어다는 뜻이죠. 그래서 산소를 얻는 산화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식을 보면은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하고 있죠. 그래서 산화철은 지금 철로 변하고 있고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로 변하고 있어요. 이러는 과정에서 산화철은 산소를 잃는 환원 반응이 일어났고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산화철의 재련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주고 지금 이 반응을 통해서 철이 생산되는 건데 먼저 코크스 같은 경우는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일산화탄소와 산화철이 반응해서 순수한 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산화철은 환원이 되어서 철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산화가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된다. 그런데 이 두 화학식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으면 잃는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간단하게 줄여서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산화를 하면은 그 반응식에는 환원되는 물질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이제 전자의 이동과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산소의 이동으로도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전자의 이동이 조금 더 큰 범위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산화를 한다는 거는 전자를 잃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원을 한다는 거는 전자를 얻는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구리가 이온화되는 반응식을 나타냈는데 지금 구리는 전자를 잃고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전자가 나왔죠. 그래서 이러는 과정에서는 산화를 한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환원은 이제 은이온이 있었는데 이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지금 금속 상태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환원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구리와 은이온이 반응하는 반응식을 한번 볼 건데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은이랑 반응하면서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는 거는 산화라고 했죠. 그래서 구리는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은이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를 얻어서 금속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는 환원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지금 질산은 수용액이 있고 이 안에다가 구리 줄을 넣었어요. 질산은 수용액에는 은이 지금 수용액 상태로 있으니까 이온 상태로 있겠죠. 그리고 구리 줄은 일반적인 그냥 금속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온화 경향이 구리가 은보다 높아요. 이온화 경향이 무슨 말이냐면은 산화가 되는 경향이에요. 산화가 된다는 거는 전자를 잃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용액 안에서는 전자를 잃게 되면은 물 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산화가 된다는 거, 이온화가 된다는 거는 물 안으로 나오는 거다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은 수용액 안에서 구리가 있으면 구리가 조금 더 산화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물 안으로 나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리가 지금 전자를 잃으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리 이온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 전자를 은 이온들이 받아먹고서 은으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이 점점 진행되고 나서는 구리 줄에 매우 많은 은이 석출되었고 지금 수용액은 푸른색으로 변하였어요.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구리 이온이 Cu2 플러스 이온이 수용액 안에서 푸른색을 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용액이 푸른색이 좀 많아졌다는 거는 구리 이온이 많이 물 안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 환원을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밑에서 한번 해보자면은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이고 산소를 얻을 때는 전자를 잃는다. 그리고 환원 같은 경우는 산소를 잃는 것이고 산소를 잃을 때는 전자를 얻는다 라고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수와 산화제와 환원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산화수가 무엇이냐? 산화수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화래요. 우리가 산화 환원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떤 물질은 단순하게 산화가 됐고 어떤 물질은 환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 산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수치로 나타내 보겠다 하는 게 산화수인 거죠. 그래서 이 산화수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누가 전자를 몇 개 뺏겼고 몇 개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자를 1개 뺏겼으면은 산화수가 플러스 1인 거고 전자를 1개 얻었으면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에서 산화수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 이온의 전하를 구해주면 돼요. 무슨 소리냐? NaCl이 있어요. 여기서 NA는 Na 플러스이고 그리고 Cl은 Cl 마이너스이죠. 그렇다면 Na 플러스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고 Cl 마이너스는 전자를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유결합 물질에서 생겨요. 공유결합 물질은 전자를 정확하게 1개 얻고 아니면 1개 뺏기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한 거죠. 구성 원자 중에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전자가 모두 다 치우친다. 공유전상이 모두 이동한다. 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각 원자가 가지는 전하가 바로 공유결합 물질에서 산화수가 된다.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시로 지금 물이 있죠. 물의 구조식이 있어요. H2O의 구조식이 있는데 지금 이 H랑 O 중에서 전기음 성도가 더 높은 거는 O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다 가버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쪽에 있던 전자를 산소가 가져갔다 라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져갔다. 그렇게 되면은 수소는 전자를 1개 뺏긴 거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고 옆에 있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 되고 위에 있는 산소는 전자를 2개 뺏어 온 거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로 친다. 다음 예시를 볼게요. 이제 CO2가 있는데 CO2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탄소보다 전기음 성도가 높죠. 그래서 전자가 두 개 다 산소 쪽으로 옮겨진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전자 두 개를 다 가져왔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리고 옆에서도 똑같이 이 탄소의 전자 두 개를 다 산소가 가져갔다. 그럼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화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산화라는 거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라고 알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들만 잘 외워주면은 아무 무리 없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필기할 내용이 있으면 필기하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호던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산화수는 0이다. 호던소 물질은 말 그대로 원소가 한 개밖에 없는 물질이죠. 그래서 H2, O2 아니면은 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얘네들의 산화수는 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전자를 누군가나 잃거나 얻지 않죠. 왜냐면은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으니까 전기음 성도도 똑같을 거고 그러면 전자가 어디를 치우치는 정도가 없겠죠. 그래서 산화수는 0이다. 그 다음으로 다원자 이온은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이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 이거는 제가 암기해야 하는 다원자 이온을 몇 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다원자 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NH4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 N과 H의 산화수를 다 더해야 플러스 1이다 라고 알아주면 되고 또 오른쪽에 이제 CO2 같은 경우도 C와 O의 산화수를 모두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에서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0이다. 저런 식으로 이온이 아닌 이상은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0이 된다. 예를 들어서 H2O를 볼게요. 화합물이죠. 여기서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산화수가 그 플러스 1자리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산화수의 합은 플러스 2가 되고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은 0이 된다는 특성이 있죠. 그 네 번째로 화합물에서 1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리고 2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2 1족 금속 원자들은 전자를 한 개밖에 못 잃으니까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고 2족일 때는 플러스 2가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Cl이 있는데 NaCl에서 Na는 1족 원소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고 그럼 Cl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섯 번째로 화합물에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다. 플루오린은 전기음 성도가 가장 높은 원소예요. 그래서 전자를 무조건 뺏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플루오린은 산화수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루오린 마이너스 1 그러면 리튬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튬은 1족 원소니까 플러스 1이 맞죠. 그럼 다음으로 플루오린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 지금 두 개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총합이. 그럼 산소는 자동적으로 플러스 2가 된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소가 같은 산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플러스 2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산화수를 구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산화수를 어려워하는 건데 이거를 꼭 써놓고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풀어줘야지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해주는 대로 이 순서대로만 무조건 산화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금속의 산화수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런데 원자번호가 20 이하일 때 왜 원자번호가 20 이하이냐? 원자번호 20 이하만 우리가 외우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1족이고 뭐가 2족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루오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바로 구해주면 돼요. 플루오린은 전기음 성도가 가장 높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된다. 무조건 전자를 한 개 뺏어오는 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해야 되는 거는 수소예요. 수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1로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화합물에 금속이나 수소가 있으면은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다른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할로젠 기체는 마이너스 1이 된다. 할로젠 기체는 17족 원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시를 보면서 한번 같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예시들의 산화수를 구해볼 건데 순서대로 구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 예시 H2O가 있는데 산화수를 구하는 순서에서 수소가 2번에 산소보다 먼저 있었죠. 그러면 수소에다가 플러스 1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지금 2개 있죠. 그래서 산화수의 합은 플러스 2이고 그렇다면은 화합물의 산화수의 합은 0이 돼야 되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그 다음에 H2O2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먼저 정해주죠.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 2개 있으니까 합은 플러스 2이고 그런데 산소도 2개 있죠. 그러면은 이 플러스 1을 2개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지금 차이가 보이죠? 지금 차이가 산소의 산화수가 차이가 보여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만약에 산소의 산화수를 먼저 정해주면은 산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럼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지금이랑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다. 무조건 순서대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산소 분자가 있죠. 이럴 때는 같은 원소만 있으니까 0이고 다음으로 OF2가 있는데 플루오린이 항상 1등이라 했죠.
플루오린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지금 2개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합이, 산소는 플러스 2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원자 이온이 보이죠? 그래서 이 원소들의 산화수의 총합은 마이너스 2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분자 안에 금속 없고 플루오린 없고 수소 없으니까 산소를 먼저 해줘야 돼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지금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그런데 산화수의 총합이 마이너스 2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돼야 된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 직접 해보기만 해도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SO2-, 여기서도 산소를 먼저 해줘야 되겠죠? 산소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니까 총합은 마이너스 8. 그런데 다원자 이온인데 이 이온이 마이너스 2 이온이니까 총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황에 플러스 6이 나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튬이 보이죠? 리튬은 원자번호 20번 이하의 금속이죠. 그러면은 1조 원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수소는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MgO가 있죠? Mg는 2조 원소죠? 플러스 2고, 그 다음에 산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연습을 한 번만 해보면은 다 머릿속에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산화제랑 환원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산화시키는 물질인 게 산화제인 거죠. 공부하면서 많이 헷갈리게 될 거라서 제대로 외워주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산화제는 자신이 산화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산화시키는 물질이다. 그래서 산화시키는 물질이 산화제다. 다음으로 환원제는 마찬가지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죠. 그래서 환원시키는 물질이다. 그 밑에 반응식을 볼게요. 일단은 먼저 산화제인지 환원제인지 알기 위해 산화수를 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 이 Fe2O3부터 보면은 Fe는 금속이긴 한데 20번 이하의 금속이 아니죠.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산소 먼저 산화수를 구해준다. 산소는 마이너스 2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 2가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철은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2개 있으니까 합해야 그래야지 6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CO 가 있죠. 일산산소에서 산소를 먼저 구해주면 마이너스 2고 탄소는 자동으로 플러스 2다. 그리고 철 혼자 있으니까 산화수가 0이고, 또 CO2에서는 산소를 먼저 해줘야 돼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고, 탄소는 자동으로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철이 플러스 3에서 지금 0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는 뜻은 산화수가 감소한 거니까 환원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C, 탄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바뀌었죠. 그럼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그럼 산화된 거겠죠. 이 환원이 된 애는 남을 산화시킨 거죠. 그래서 산화제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남을 환원시켰어요. 그래서 환원제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환원 반응식에 개수 맞추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만약에 산화수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른다 하면은 우측 상단에 영상을 한번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개수를 맞출 수 없는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이 반응식에서 봐야 되는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죠.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 이 산화수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전자를 누가 얼만큼 뺏었느냐, 아니면 전자를 누가 얼만큼 뺏겼느냐였죠. 그래서 총 전자의 이동수는 같아야 돼요. 어떤 원자가 전자를 10개만큼 뺏겨서 산화수를 10 감소했다면 다른 원자는 전자를 어떻게든 10개만큼 얻어와야지 성립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일단은 밑에 보면은 산화수 구하는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줘야겠죠. 그리고 변화된 산화수를 확인을 해준다 라는 건데, 일단은 먼저 산화수는 미리 구해놓은 상태로 세팅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산화수는 모두 다 구했는데 여기서 산화수가 변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한 원자들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산화수가 변화한 원소는 지금 탄소가 있고, 그리고 망간이 있죠.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1이 증가했죠.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는 산화수가 5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제 1번 과정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해줘야 될 걸 보면은 산화되는 원자 수랑 환원되는 원자 수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탄소를 먼저 볼게요. 반응물에 있는 탄소는 지금 2개가 있죠. 그리고 생성물에 있는 탄소는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는 소리죠. 탄소가 뒤에도 2개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 2를 써줄게요. 그리고 망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일하게 둘 다 1개씩 있죠. 그래서 놔두면 된다. 그래서 탄소의 산화수는 1이 증가했는데 탄소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산화수의 증가량은 2배가 돼야겠죠. 그래서 2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과정까지 끝마쳤고, 이제 세 번째 과정을 볼게요. 세 번째 과정에서 이제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를 같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전자의 이동수는 같기 때문에 총 증가한 산화수랑 총 감소한 산화수는 같아줘야 된다. 지금 증가한 산화수는 이만큼이 있고 감소한 산화수는 5만큼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최소 공배수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5를 곱해주고 또 아래에다가는 2를 곱해주면 둘 다 10이 되죠. 그래서 지금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를 같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5를 곱해줬으니까 탄소의 개수가 5배가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에다가 5를 곱해주고 그리고 생성물에 있는 탄소에도 5를 곱해줘야겠죠. 원래 2가 곱해져 있었는데 5를 더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5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10을 써준다. 그리고 다음으로 망간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줬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순서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일반적인 개수 맞추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개수를 그냥 맞춰주면 된다. 먼저 산소부터 한번 맞춰볼게요. 반응물에 있는 산소는 지금 첫 번째 반응물에서 산소가 4개 있는데 5만큼 곱해줬으니까 20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물에서도 산소가 있는데 4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8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성물에 있는 산소를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생성물에 산소가 2개짜리가 10개가 있죠. 그래서 20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생성물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생성물에다가 8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소의 개수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생성물에 수소가 여기 딱 하나 있죠. 그래서 16개가 있는데 반응물에도 수소 이온이 딱 1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16을 곱해주면 끝이 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나우는 반응식을 완성을 해주면 되고요. 이 반응식을 완성할 때 핵심은 총 전자의 이동수는 같기 때문에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잘 체크해주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열 반응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원래 더 컸다가 지금 열을 방출하면서 생성물이 돼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보다 크다. 그리고 이러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방출이 생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도중에는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면 이 물질의 온도는 내려가겠죠. 그리고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열을 방출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의 온도는 내려가는 거고 그리고 주변의 온도는 높인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시들을 볼 건데 화학원 내신을 준비하면서 발열반응, 흡열반응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예시들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중화반응, 두 번째로 금속하고 산이 반응할 때, 그리고 금속이 산화가 진행될 때, 산이 용해될 때, 수산나트륨이 용해될 때 열을 방출한다. 그리고 수산나트륨은 NaOH죠. 그래서 NaOH의 용해가 일어날 때 발열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흡열반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는 낮았다가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성물이 돼서 에너지가 높아졌다. 그래서 흡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은 반응이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물질의 온도는 높아지고 주변 온도는 낮아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 주변에 물이 조금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질이 흡열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 물의 열을 흡수하겠죠. 그러면 이 겉면에 붙어있던 물은 얼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주변의 온도는 낮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시를 볼게요. 일단 흡열 반응의 예시는 열분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나트륨이 대표적인 열분해이고 흡열 반응의 예시예요. 그 두 번째로는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과 질산 암모늄의 반응, 이것도 흡열 반응이다. 그리고 질산 암모늄의 용해도 흡열 반응이고 광합성, 물의 전기 분해들도 다 흡열 반응의 예시이다. 비열, 연륙량, 열량, 열량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열이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비열이 크면은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작겠죠. 그래서 예시로 물이 비열이 커가지고 사람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비열이랑 거의 똑같은데 지금 비열에서는 1g의 온도였는데 여기서는 어떤 물질의 온도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물질의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1도씨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 거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열 곱하기 질량이 된다. 다음으로 이제 열량이 나오죠. 열량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의 온도를 T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 열 용량이었죠. 그리고 이 열 용량은 어떤 물질의 질량을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온도 변화까지 곱해준 거죠. 그래서 1도씨가 아니라 T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서 비열과 열용량과 열량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식이 구성이 되는 건지 잘 생각하면서 개념을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열량계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량계는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간이 열량계랑 통 열량계가 보이죠. 일단 간이 열량계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좀 허술해 보이죠. 그래서 단열이 잘 되지 않는다. 열을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한다. 이 반응에서 열이 새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열 손실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로 용해 과정이나 중화 반응을 측정할 때 이 간이 열량계를 씁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열량계는 단열이 되게 잘 돼요. 그림을 보면 강철 용기, 단열 용기 이런 식으로 열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로 연소 반응을 측정할 때 지금 통열량계를 사용한다. 그래서 열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간이열량계랑 통열량계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이 간이열량계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에 대해서 볼 건데, 반응이 이 간이열량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여기에 들어가서 뭐 흡열 반응을 하거나 발열 반응을 하면은 물의 온도가 내려가거나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떤 열량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어떤 물질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은 용액이 얻거나 잃은 열량이다. 그래서 지금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나와 있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의 질량은 용액의 질량이기 때문에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비열, 질량, 온도 변화를 잘 짜집기 해서 곱해주기만 하면은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통열량계를 볼게요. 통열량계에서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구하려면은 간이열량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일단 통열량계의 그림을 보면은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주변의 물의 온도는 상승하거나 뭐 내려갈 거고, 그리고 이 통열량계 자체의 온도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보면은 물의 비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해주죠. 그래서 얘네들은 물이 얻거나 잃은 열량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통열량계에 열용량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온도 변화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통열량계가 얻거나 잃은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반응은 이 통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물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내려간다. 그리고 이 단열통의 온도도 상승하거나 내려갈 거니까 이 두 가지 요인에 합을 더해줘야지 방출하거나 흡수한 열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